은행에서 온 전화 한 통이 내 인생을 갈랐다. 강은지 고객님, 7억 원 대출 상환 연체입니다. 이번 달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나는 사무실 책상 앞에서 숨이 멎는 듯 했다. 7억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그런 돈을 빌린 적 없다. 빌릴 이유도, 빌릴 수 있는 신용도 없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내 주민번호로, 내 서명이 찍힌 대출 계약서가 존재했다.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신용조회를 했다. 화면에 떠온 내 이름 아래 붉은 글씨로 적힌 연체 기록. 그리고 대출용도 강남 역삼동 34평 아파트 구입. 바로 지난달 언니가 카톡으로 자랑하던 그 집이었다. 우리 이제 제대로 된 데서 산대라며 보낸 사진 속 밝은 거실과 새 가구들. 언니 부부와 조카가 웃고 있었다. 그날 밤 부모님 댁으로 갔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된장국을 끓이고 계셨다. 아버지는 안방에서 TV를 보고 나는 테이블 위에 대출 내역서를 내려놓았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는 국자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는 안경을 고쳤으며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다. 은지야, 가족이잖아.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됐다. 언니는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됐다. 남편도 마찬가지. 아이를 키우려면 강남 학군이 필요하다며 집을 사야 했다. 내 이름은 깨끗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서명을 위조했고 내가 출장 간 사이에 도장을 찍었다. 어머니는 너는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 괜찮아라고 덧붙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족이니까 라는 말은 늘 나를 묶는 쇠사슬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언니가 아프면 내가 양보했고 언니가 대학 갈 돈이 없으면 내가 아르바이트를 더 했다. 이제는 내 미래까지.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다. 30살, 아직 결혼도 못한 월급의 절반을 저축하던 여자. 이제 그 저축은 은행으로 들어가야 한다. 내 신용은 이미 망가졌다. 대출 한 번 받을 수 없는 몸이 됐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참을 수 있다. 참아야 한다. 그래야만 한다. 그날부터 나는 2배로 일했다. 야근, 주말 출근, 프리랜서 일까지. 월 450만 원 버는 월급에서 280만 원을 대출 상환에 썼다. 밥은 라멘으로 때우고 옷은 2해 전 것을 입었다. 언니는 여전히 카톡에 조카 사진을 올렸다. 우리 애 이제 강남 초등학교 입학.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웃었다. 화면 속에서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너희가 웃을 수 있는 건 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증거를 모아야 한다. 아직은 그들이 방심해야 한다. 1년이 지났다. 나는 살이 8kg 빠졌다. 동료들은 다이어트 성공했네라고 농담했다. 나는 웃으며 넘겼다. 웃을 힘조차 아끼고 싶었다. 매달 꼬박꼬박 상환하는 돈은 내 피였다. 언니는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다. 이번에도 내 이름은 아니었지만 내 연체 기록 때문에 은행이 까다롭게 굴었다. 언니는 어머니에게 전화해 짜증을 냈다. 은지가 왜 저렇게 돈을 안 보내? 어머니는 나에게 전화했다. 은지야, 조금만 더 도와줘. 언니가 힘들어해.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토했다. 위가 뒤틀렸다. 도와줘. 내가 이미 도와주고 있는 게 뭔데? 내 목숨을 깎아서. 그 무렵 나는 은행 동료에게 부탁해 과거 대출 서류 사본을 입수했다.
내 서명이 위조된 흔적은 명확했다. 펜 압력, 필체 각도, 도장 위치까지. 전문가라면 한눈에 알 수 있을 증거였다. 나는 그것을 USB에 담아 집 금고에 넣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언니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조카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면서 또 돈을 빌렸다. 이번엔 남편 이름으로. 하지만 내 신용이 회복되지 않으면 언니 가족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더 기다렸다. 밤마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왜 참고 있는가? 왜 아직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을 죽이는가? 만약 내가 지금 경찰에 간다면 언니는 사기죄로 구속된다. 부모님은 충격으로 쓰러질지도 모른다. 나는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그 자유는 피로 물든다. 나는 아직 그 피를 감당할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나는 더 깊이 관찰했다. 언니가 어떤 은행원을 만나는지, 어떤 변호사를 아는지,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돈을 언니에게 몰아주는지. 나는 그들의 약점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노트 한 권이 꽉 찼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내 집에 왔다. 처음으로. 내 월세 40만 원짜리 반지하 방. 어머니는 코를 막으며 말했다. 은지야, 언니가 또 돈이 급하대. 내가 좀 더 보내줄 수 없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으로. 못해요.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는 가족도 아니냐? 나는 웃었다. 차갑게. 가족이요? 제가 가족이었던 적이 있나요? 어머니는 충격받은 얼굴로 돌아갔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울면서도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야 시작이다. 2년째 내 대출 잔액은 4억 8천만 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자는 여전히 목을 조였다. 나는 승진했다. 팀장이 됐다. 월급이 620만 원으로 올랐다. 그중 350만 원은 여전히 은행으로 갔다. 언니는 이제 내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 어머니만 가끔. 언니가 미안해한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안함은 돈으로 갚는 게 아니다.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익명으로. 증거를 보여주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기죄, 문서위조죄, 충분합니다. 승소 가능성 90% 이상. 배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물었다. 언니가 감옥에 가나요? 최소 3년, 최대 10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집에 돌아와 USB를 꺼내 보았다. 증거는 완벽했다. 이제 버튼만 누르면 된다. 하지만 나는 누르지 않았다. 아직은. 대신 나는 언니 가족의 삶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조카는 강남 명문 초등학교에 다녔다. 언니는 학부모 회장이었다. 남편은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 부모님은 주말마다 손주 보러 서울로 올라왔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내가 없는 곳에서. 나는 그 행복을 부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역겹게 느껴졌다. 그 행복은 내 고통 위에 세워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내 회사 근처 카페로 불렀다. 2년 만의 만남. 언니는 살이 찌고 화장을 진하게 했다. 여전히 예뻤다. 은지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내가 너무했어. 가족인데. 나는 커피를 마시며 웃었다.
내가 너무했다고? 언니는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알아? 너 때문에. 나는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대출 잔액 통보서. 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내가 너무 한 거야? 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밀어냈다. 그건 가족을 위한 거였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희를 위한 거였지? 나를 제외한. 그날 나는 처음으로 선을 그었다. 언니는 울면서 돌아갔다. 나는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다. 서울의 밤 공기가 차가웠다. 내 심장도 차가웠다. 이제 거의 다 왔다. 거의. 드디어 그날이 왔다. 언니 가족이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번엔 3억. 조카 중학교 진학 자금이라며. 은행은 내 연체 기록 때문에 승인을 망설였다. 언니는 어머니를 통해 나에게 빌었다. 마지막이야. 이번만 도와주면 평생 갚을게.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좋아요. 도와줄게요. 어머니는 기뻐하며 전화 끊었다. 나는 그날 경찰서에 갔다.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위조된 서명, 도장, 통화 기록, 어머니와 언니의 카톡까지. 나는 2년 동안 모아온 모든 것을 내밀었다. 검찰은 빠르게 움직였다. 언니와 남편은 소환됐다. 부모님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언니는 나를 원망하며 울었다.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너야말로 어떻게 가족한테 그랬어? 재판은 6개월 걸렸다. 언니는 징역 5년, 남편 4년을 선고받았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 부모님은 벌금과 집행유예. 조카는 친정 부모님에게 갔다. 나는 배상금 5억 5천을 받았다. 대출은 모두 청산됐다. 내 신용은 회복됐다. 나는 새 아파트를 샀다. 혼자 사는 작은 평수.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가족은 나를 저주했다. 친척들은 나를 배신자라 불렀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나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차갑고 단단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 언니가 감옥에 간 지 1년. 나는 승진했다. 부장. 월급은 900만 원 바무도 내 과거를 모른다. 회사 사람들은 나를 냉철하고 완벽한 커리어 어머니라 부른다.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살아남은 사람일 뿐. 어머니가 편지 보냈다. 떨리는 글씨로. 은지야, 내 언니가 많이 아파. 제발 와줘. 나는 편지를 찢었다. 하지만 밤에 다시 붙였다. 그리고 읽었다. 수십 번. 다음 주, 교도소 면회실. 언니는 머리가 희끗희끗했다. 40대 초반인데 50대처럼 보였다. 은지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언니는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다였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제대로. 4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이긴 걸까? 내가 복수한 걸까? 아니면 그냥 모두를 잃은 걸까?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다. 여전히 낯선 얼굴. 하지만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피곤한 눈,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5년 후. 언니는 출소했다. 이혼했고 아이는 보지 못한다. 부모님은 지방으로 내려가셨다. 나는 여전히 서울에 산다. 같은 아파트, 같은 자리.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 언니 글씨였다. 은지야, 나 이제 다 갚았어. 내가 받은 배상금까지 힘들게 모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봉투 안에 수표. 5억 5천만 원. 나는 수표를 보았다. 오랫동안. 그러고는 찢었다. 조각조각.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날 밤 나는 발코니에 섰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다. 수많은 불빛. 수많은 삶. 나는 속으로 물었다. 내가 이겼나? 아니. 아무도 이기지 못했다. 그냥 모두 잃었을 뿐.